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기라유 작가의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입니다.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는 소옥성이 충돌의 지구 멸망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구 멸망이 한 달 후로 확정되었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할까요? 이상향이라는 뜻의 단어 샹그릴라는 멸망이라는 소재와 대조되어 제목에서부터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지구의 소옥성이 다가와 곧 충돌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마다 주인공이 바뀌며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언뜻 보면 서로 교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등학생, 깡패, 미혼모, 가수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들이 멸망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갑작스러운 멸망 선언에 딱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오래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절망하는 데 익숙한 인생의 실패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이 소설의 작가 나기라유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품는 어두운 면과 함께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게 장기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2020년 서점대상을 수상한 유랑의 달에 이어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로 2년 연속 서점대상 최종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에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초인적인 영웅이 등장하지도 주인공들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기묘한 희망 이야기를 그려내지요. 갑작스러운 멸망 선언에 고등학생인 소년 에나 유키는 특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로 이미 충분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이지요. 깡패 메지카라 신지도 마찬가지. 사회에선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살인 청부까지 자포자기에 받아들여 저지른 마당에 지구 멸망 선언은 어이없기만 한데요. 또한 미혼모와 거식증에 걸린 인기 가수까지 망한 인생의 표본 같은 이 작품의 네 주인공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혐오와 절망이 오래된 만큼 앞으로 길게 이어져갈 미래란 거대한 절망과 짐에 불과하지요. 미래란 곧 그만큼 길게 엉망인 꼴로 살고 있을 자기 자신과 동의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반짝이는 미래를 당연히 여기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과는 다르게 지구 멸망 전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후엔 빠르게 그 삶에 적응합니다. 어차피 한 달 뒤면 끝날 세상이니까요. 그 결과 이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행복을 즐기는 방법을 깨닫지요. 공포와 분노 속에 동요하며 혼란스러운 최후를 맞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장소인 콘서트장으로 향해 음악을 즐기며 겸허히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거식증에 걸린 인기 가수 로코의 이야기 일부입니다.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 나기라유 지음, 김선영 옮김, 출판 한스미디어. 마지막 순간.
야마다 미치코, 29살. 애인을 죽였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애인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가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 나는 오사카에서도 별로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유복하지 않은 집안이라 7살 생일에 피아노가 갖고 싶다고 부모님께 졸랐더니 멜로디언을 받았다. 이런 건 피아노가 아니라고 떼를 쓰며 울었지만 부모님도 없는 사정에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멜로디언을 후후 부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졌다. 단순했던 것이다. 선술집 고용 점장이었던 아버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머니, 양아치였던 다쿠 오빠, 양아치 예비군이었던 나, 마찬가지로 양아치 예비군인 여동생 아사코로 이루어진 5가족. 모두 목소리가 크고 나서길 좋아해서 가족끼리 도랑거릴 때도 말다툼인가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결점에 가까운 그런 면을 장점으로 크게 승화시킨 것이 나였다. 어느 날 소꿉친구였던 포치가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다. 밴드 하자. 기가 막히게 목청이 크니까. 중학생이 된 나는 전설의 양아치였던 다코 오빠를 본받아 양아치 코스에 입문하기 직전이었다. 다코 오빠의 영향으로 로그막은 귀에 익숙했고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라 흔쾌히 승낙했다. 내가 보컬, 포치가 기타, 나오가 베이스, 요칭이 드럼.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다들 귀가 얇고 꾸준한 노력은 체질에 맞지 않아 연주 실력은 엉망이었지만 중학생인 우리는 동네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고전 하드록 밴드를 흉내낸 흥겹고 요란한 퍼포먼스가 새침하게 젠치하는 밴드보다 호감을 샀던 것이다. 황당무계한 해악을 좋아하는 오사카 풍조에 어울리는 흥취의 승리이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연주는 서툴렀지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조명을 받는 순간은 최고였다. 기타리스트 포치와 베이시스트 나오는 어깨끈을 늘리는데 목숨을 걸었고 길면 길수록 멋지다. 드러머 요칭은 스틱을 요란하게 돌리는 연습만 해댔다. 2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전국 규모로 열리는 중고생 한정 밴드 콘테스트에 오사카 비지구 대표로 뽑혀서 우리 무적 아냐? 하고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아서 우리는 입상 구경도 못했지만 연습 부족을 반성하지는 않고 처음 가는 도쿄 여행에 흥분했다. 그때 수상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너는 목소리에 힘이 있네. 배짱도 두둑하고 무대에서 빛이 나. 팬이야? 사인해줄까? 아저씨는 쓴웃음을 짓더니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며 명함을 내밀었다. 세상에나, 그 아저씨는 음악사무소 스카우트 담당자였다. 모두 흥분했지만 아저씨가 눈독을 들인 건 나뿐이었다. 다카토라는 이름의 아저씨는 30대 후반으로 말투가 빨랐고 쉴 새 없이 손수건으로 땀을 훔쳐댔다.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는 스카우트 담당자라기보다 무명 아이돌 라이브에서 야광봉을 흔들 것처럼 생겨서 우리는 스타로 향하는 길 대신 잠자리를 요구받는 상상을 했다.
다카토 씨, 미치코한테 얼마나 줄 수 있어? 포치가 물었다. 그랬다. 우선 계약금을 묻는 게 먼저다. 흔히 어린 연예인 지망생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악덕 사무소일지도 모른다. 다카토는 그 점은 사장과 의논하기 전에는 대답할 수 없지만 계약금이 아니라 급여 형태가 될 거라고 했다. 급여라니? 얼마나 줄 건데? 포치가 거듭 캐물었다. 돈 문제는 확실하게 따지는 오사카 상인 정신이 장렬했다. 다카토 씨는 우물쭈물하면서도 설명해 주었다. 요즘은 이름 있는 오디션에서 우승한 초대형 신인이라도 계약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 레슨과 의상, 그 밖에 잡다한 비용은 사무소에서 내지만 급여액은 매출에 달렸다고 했다. 째째한 조건이었지만 다카토 씨는 너는 재능이 있으니 반드시 스타가 될 거라고 역설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격이 단순한 나는 점점 믿게 된다. 하지만 그 대상은 나 한 사람이었고 다른 멤버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동료가 연예인이 되다니 굉장하잖아. 가장 먼저 축복해준 사람은 포치였다. 그래, 미치코. 너카니 스타가 되는 거야. 그래. 잔뜩 벌어서 우리한테 고기나 사줘. 나오와 요칭도 그렇게 말해줬다. 신치에 있는 최고급 가게에서 프리미엄 갈비 무제한. 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신치에서 먹는 고기였다. 이런 경우에 흔히 찾아오는 어색한 분위기를 날려버리고 어째선지 다 같이 손뼉을 치며 고기를 외쳐댔다. 좋아. 신치든 긴자든 어디든 내가 데려가 주마. 맡겨만 두라고 가슴을 펴자 모두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얼어붙더니 긴자 하고 두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다카토 씨는 유치한 우리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데뷔를 앞두고 나는 그때까지 인생을 삭제당했다. 오사카에 별로 치안이 좋지 못한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동네에서 태평한 밴드를 했던 사실도, 아이돌 사쿠라바 미사키로 하늘거리는 의상을 입고 팬티를 내보이며 춤을 추었던 사실도 전부 없었던 일이 되었고, 나는 비밀에 쌓인 디바 로코로 다시 태어났다. 본명인 미치코의 한자 읽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 그런 가벼운 발상 자체가 사쿠라바 미사키보다 멋졌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과거는 금방 들키잖아. 숨겨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진다면 그야 전부 들키겠지. 애초에 인터넷에 졸업 앨범이 올라오는 세상이니까. 그걸 보면 대충 지금과 눈 크기나 코 모양이 다르다는 것까지 탄로나. 그래서 더 두들겨 맞는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들켜도 인터넷 속에서만 그런 거니 참아. 요즘은 그런 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가 열받는지 알아?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 녀석들일수록 현실에서는 으스댄다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제 그만하라며 이즈미가 나를 다독거렸다. 가령 누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걸 모두 알고는 있지만 굳이 말로 하는 사람은 적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니까 아 그래로 끝나는 거야. 악플이 잠깐 들끓어도 별 영향 없어. 그러는 게 당연한 세상이야. 애초에 요즘은 일반인도 SNS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공한 사진만 올리는데 얼굴이 다르다고 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겠어?
이지미는 정치가도 서민도 불리한 진실은 숨기고 싶어 한다며 웃었다. 거짓말을 감추려면 상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빠르다. 공범 작전이다. 그런 대화를 나눈 뒤에 나는 이지미의 소개로 들어간 음악사무소의 매니저와 함께 성형외과에 갔다. 나는 원래 귀엽다. 하지만 조금만 손을 대면 훨씬 세련된 얼굴이 될 거라는 의사의 설명에 눈시울을 트고 콧대를 손보았다. 정말 엄청난 미인이 되었다. 너 누구야? 성형 후 처음 영상통화를 했을 때 포치는 겁을 냈다. 예쁘지? 나는 예전의 미치코가 더 좋아. 성형 수술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예전 모습이 더 좋았다는 남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은 있다는 사실에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보다 정월에 안 돌아와?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쓸쓸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해가 밝으면 데뷔야. 지금이 중요한걸. 사쿠라바 미사키로 좌절한 나는 고향에 돌아갈 때는 뭐든 하나라도 자랑할 거리를 들고 돌아가고 싶었다. 팬티를 내보이며 활동할 때도 가족과 밴드 친구들은 미치코는 노력하고 있어. 미치코가 제일 귀여워. 올해야말로 연말 음악방송에 나갈 거야 라고 신곡이 나올 때마다 CD를 여러 장 사주었다. 포치, 기다려. 내년에야말로 신치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사줄게. 데뷔곡은 이지미가 만들었고 이지미의 전면 프로듀서로 프로젝트 팀을 짜서 미스터리하고 화려하면서도 눈동자 속에 연약함을 감춘 고고한 디바로 홍보한다. 이 정도로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실패하면 가망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돌 시절의 버릇으로 카메라가 향하면 반사적으로 웃어버려 웃지 말고 수심에 젖은 표정을 지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와는 궁합이 나쁜 표현이지만 어떻게든 노력했다. 그보다 힘든 것은 다이어트였다. 나는 뚱보는 아니지만 연약함이나 수심을 표현하려면 지금보다 10kg은 빼라는 지시에 24시간 허기에 시달렸다. 평범한 행복을 전부 악마에게 팔 각오가 아니면 대성공은 불가능해. 나는 이지미의 말을 이해했다. 한 가지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내놓고 100가지를 원한다면 100가지를 내놓는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생각은 아니라다. 대기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마나미와 사라를 떠올리고 맛없는 영양죽을 먹으며 10kg을 뺐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사카 사투리도 금지야. 하나를 극복해도 아직 끝이 아니었다. 왜? 너무 구수해서 미스터리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잠자코 수긍했다. 무심코 튀어나오려는 오사카 사투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수 자체를 줄였고 항상 허기가 져서 불가항력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팀이 만들어낸 로코라는 그릇에 쏙 들어가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로코에게는 야마다 미치코의 그림자만 겨우 남아 있었다. 아, 그래. 앞으로는 나라고 하지 말고 저라고 해. 그렇게 마지막에는 나도 사라졌다.
화려하게 팍 터트릴 줄 알았는데. 호텔 욕조에서 턱끝까지 거품 속에 담근 채로 투덜거렸다. 충분히 화려하잖아. 룸서비스로 주문한 샴페인과 과일을 들고 가운을 입은 이즈미가 다가왔다. 길고 가느다란 글라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황금색 거품을 바라보다가 한 모금 마셨다. 신인 치고는 그런 거겠지. 실제로 로코는 신인이잖아. 이즈미는 기분 풀라며 내 글라스에 딸기를 하나를 떨어뜨렸다. 홍보에 돈을 잔뜩 들였지만 그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로코는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의 입소문에서 불이 붙은 진짜 스타로 위장해서 홍보했다. 성량이 풍부해 본격판이 실력판이 하는 평가가 붙었고 내 데뷔곡은 신인치고는 파격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레빗 라비린스 시절에는 그토록 아득했던 텔레비전 출연은 대번에 이루어졌다. 거물 연예인이 사회를 보는 황금 시간대 음악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굉장히 기뻤는데 사무소가 돈으로 고용한 계정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운이 빠졌다. 로코는 나이에 비해 순진하네. 마나미가 했던 말과 같은 소리를 듣고 조금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 지금 트위터로 로코라고 검색하면 함께 예쁘다, 귀엽다, 오리콘 차트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 조합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미리 플러스 이미지의 단어로 검색해달라고 아르바이트 계정들을 쓰는 거야. 반대로 라이벌은 못됐다라거나 싫다라는 단어로 검색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 다들 그래?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라 가능한 홍보 방법이랄까? 하지만 이즈미가 SNS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조작하는 쪽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조작당에 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야. 세상은 지배하는 쪽과 지배당하는 쪽, 조작하는 쪽과 속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지. 이즈미가 내 콧등에 하얀 거품을 톡 얹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즈미가 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불안할 일은 전혀 없다. 내가 어렴풋이 믿었던 세상은 거짓말투성이었어. 이즈미가 가르쳐준 세상이 진짜 세상이야. 신과 같은 이즈미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기대했는데 두 번째 곡으로도 오리콘 차트 1위는 거머쥐지 못했다. 히트는 쳤지만 신인치고는 이라는 단서가 떨어지지 않았다. 베테랑 밴드나 국민 아이돌 그룹의 신곡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시기상조야. 시기가 뭔데? 어디나 신인을 잔뜩 내놓고 있는데? 맞아. 마음은 이해해. 로코도 팬도 좀 더 초조해해야 해. 싸울 기세로 따지는 내게 이지미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옅은 핑크색 샴페인을 짜증스럽게 들이켰다. 이름을 제대로 읽기도 힘든 한 병에 몇만 엔짜리 고급 술을 마셔도 이미 아무 감흥도 없다. 나는 좀 더 맛있는 것을 맛보고 싶다.
데뷔 1년 후 세 번째 곡으로 염원하던 오리콘 1위를 거머쥐었다. 이번에는 강력한 대항마와 발매일이 겹치지 않도록 피했기 때문에 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다. 기뻤지만 실컷 기다린 끝에 겨우 넘겨받은 왕좌는 빛이 바래 보였다. 이제야 겨우. 그것이 솔직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줄곧 인기에 비해 미디어 노출을 자제했다. 텔레비전에서 더 많이 보고 싶다는 팬들의 한탄을 SNS에서 볼 때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분한 마음이 솟구쳤다. 나보다 인기 없는 아티스트의 노래가 광고 음악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마다 이즘이나 팀에 대한 불신감이 부풀어갔다. 하지만 그것도 다 작전이었다. 이즈미 쪽 사람들은 나와 팬의 갈망이 폭발하기 직전에 오리콘 1위를 지어주고 지금까지 한껏 억누르고 있던 프로모션을 단숨에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폭발이었다. 터져나오는 빛의 양은 엄청났다. 내가 곧 빛이자 홍수가 되어 세상을 눈부신 소용돌이로 집어삼켰다. 그 후 몇 년 동안의 내 기억은 모호하다. 본명도 사생활도 밝히지 않는 미스터리한 가희. 식상한 이미지도 로코가 들으면 단숨에 생명을 되찾는다. 신곡은 나오기만 하면 오리콘 1위가 당연했고 투어 라이브 티켓은 팬클럽 회원도 구하지 못한다. 레코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올해의 아티스트 3년 연속 수상. CD가 팔리지 않는 시대에 연달아 밀리언 히트. 정상의 지위를 다진 뒤로는 다시 미디어 노출을 줄여 팬들의 아쉬움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여왕님 노릇도 의외로 피곤하네. 매일 24시간 피니를 신고 있는 기분이다. 처음에는 주위의 시선이 쾌감이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고통은 커져갔고 발끝이 잔뜩 옥죄어 서서히 뼈의 모양까지 일그러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동경하는 디바 행세는 기분이 좋았다. 20대의 젊은 여자에게는 마약이나 다름없는 습관성이 있어 점점 익숙해졌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직접 작사를 시작했다. 받은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 프로 편곡가가 다듬어준다. 로코는 센스가 뛰어나다고 프로도 절찬했다.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써도 돈이 들어온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치를 누리면서 한편으로 부모님께 커다란 집을 선물했다. 물론 다코 오빠의 회사에 의뢰했고 아사코에게는 아이돌 사인은 물론이고 라인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포치와 밴드 친구들에게도 신치에서 고기를 사주었다.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가 잔뜩 생겼고 나는 부탁받은 대로 돈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는 세세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유명인은 사치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재해지역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겨우 돈을 올바르게 쓰게 되어 기뻤는데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 트집 잡는 사람들은 기부를 해봤을까라고 SNS에 올리자 이튿날에는 그것이 뉴스가 되었고 어느새 나는 논란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과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멈춰서서 생각하기란 불가능했다. 많은 문제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그저 급류에 휩쓸려 간다. 신기하게도 발의 통증이 사라졌다. 피닐 모양이 맞아떨어지도록 뼈가 변한 걸까? 아니면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걸까? 나는 웃지도 않게 되었다. 새침을 떤다고들 했지만 단순히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길을 쓰고 놀러 다녔다. 나는 스타니까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하나도 즐겁지 않다니 그럴 리가 없다. 매일 밤 즐거운 일을 찾고 또 찾았고 그러는 사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만성이 되었다. 죽어버린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나는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묻었다. 나는 스타다. 유명인이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이 시대의 가희다. 나를 동경해서 흉내내는 여자들이 전국에 넘쳐난다. 모두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이를 악물었다. 내부에서 밀려나온 눈물이 무릎을 촉촉하게 적셨다. 자존심만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 자존심마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로코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로코는 이지미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대체 누구일까? 미치코가 뭔가 하나를 잃을 때마다 빈자리를 로코가 뿜어내는 광채로 채웠다. 내 불안은 나날이 커져갔다. 한때 나는 급격히 살이 쪘다. 불안할 때마다 먹었던 것이다. 달콤한 음식이든 짠 음식이든 유명한 가게의 프렌치 코스든 편의점 도시락이든 상관없다. 무작정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부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귀찮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주변에서는 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허용량을 넘은 그 고민을 처리하지 못해 점점 의지의 힘으로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됐다. SNS에서 바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돼지, 역변, 한물 같다고 난리를 쳤고 일부러 살이 비어져 나온 흉한 사진을 퍼서 날랐다. 다 함께 로코라는 콘텐츠를 실컷 즐겨놓고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는 재미까지 따라온다. 그것이 최고의 왕좌에서 빛나던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로코, 이거 맛있어. 이즈미가 까르보나라를 내밀었다. 먹음직스럽게 구운 베이컨과 계란 노른자가 식욕을 자극했다. 고맙다고 받아들고 생크림으로 범벅된 고칼로리 파스타를 먹었다. 괜찮아. 먹고 나서 토하면 돼. 잔뜩 살이 찌고 나서 한 달 동안 양배추와 영양제만 먹고 원래 체형을 되찾은 뒤에 나는 토하는 요령을 배웠다. 작은 스푼의 둥그런 부분으로 혀 안쪽을 누른 채 얕고 짧게 숨을 쉬면 편하게 토할 수 있다. 나는 구토 전용 스푼을 샀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행복하게 산다는 우화에 빗대어 만든 앙증맞은 앤틱 스푼. 언제나 부적처럼 가방에 숨겨놓고 식사를 하면 그것을 써서 토했다. 오늘 밤도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실에 가서 은수저를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깨끗한 노란색을 띤 파스타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본 뒤에 거실로 돌아가니 이지미가 보이지 않았다. 샴페인 병과 글라스도 없다. 욕실에 가져갔으리라. 나도 글라스를 들고 욕실로 향했다. 이지미는 목욕을 좋아해서 욕실 면적만 보고 이 맨션을 선택했다. 구입해서 자기 취향대로 리모델링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지미는 여차할 때 신속하게 이사할 수 있는 월세가 편리하고 자가 소유는 결혼한 뒤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다. 그때 나는 당연히 우리 두 사람의 장래를 그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지미는 나하고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지미를 죽였다.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왕좌도 잃었다. 세상의 모든 빛에 버림받았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저도 모르게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울고 또 울었다. 절망이 손끝까지 뒤덮자 그제야 평온이 찾아왔다. 모든 세포가 고요히 침묵했다. 어떻게 죽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고향의 억양이 튀어나왔다. 완전히 로코에게 먹힌 줄 알았는데 끈질기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지. 진짜가 가짜를 비웃었다. 그만 됐잖아. 너는 충분히 했어. 그래,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한 걸 한 방 터뜨려 볼까? 내 안에서 처음으로 로코와 미치코가 악수를 나누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지? 물론이고 말고 한계까지 애썼어. 하지만 난 마지막까지 로코로 남고 싶어. 이제 마지막이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마음껏 요란하게 죽어서 영원한 스타더스트가 되는 건 어때? 스타더스트라니 촌스럽지 않아? 전설은 되게 흔해 빠진 스토리야. 일리 있네. 더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거품이 가득한 욕조 속에서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로코가 수면제를 먹고 욕실에서 손목을 긋자고 제안하면 미치코가 너무 흔해 빠졌고 수수하다고 불평한다. 미치코는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자고 주장하지만 로코가 곤죽이 되기는 싫다고 시큰둥해한다.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아 일단 잠시 휴식하기로 했다. 샴페인을 병째로 마시면서 욕실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켰다. 세상에서는 매일 커다란 사건이 벌어진다. 정치가가 나쁜 짓을 하거나 인기 여배우가 약물 복용으로 체포되거나 금슬 좋은 부부 한쪽이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지만 미안하게 됐네요. 그런 소식은 로코가 애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 앞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당연하지. 나는 스타니까. 물론이지. 나는 이 시대의 가이야. 텔레비전을 켜자 수상이 뭐라고 떠들고 있었다. 지루해서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역시나 수상이 나왔다. 또 뭔가 실수해서
해명 회견이라도 하는 걸까? 차례로 채널을 바꾸었다. 하지만 전부 똑같다. 모든 채널에서 긴급 특별 방송이라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다. 한참 화면을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 달 뒤에 지구의 소옥성이 충돌해 대부분의 인류가 죽는다고 한다. 혹시 예능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아닐까? 아니면 동영상 사이트에서 나오는 재난 영화인 걸까? 이래저래 조작해 보았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지상파 방송이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뇌 용량이 마침내 한계에 달한 나는 욕조 물속으로 스르르 가라앉았다. 멸망 이전의 샹그릴라. 나기라 유 지음, 김선영 옮김, 출판 한스미디어. 마지막 순간. 야마다 미치코 29살. 애인을 죽였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애인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가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 나는 오사카에서도 별로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유복하지 않은 집안이라 7살 생일에 피아노가 갖고 싶다고 부모님께 졸랐더니 멜로디언을 받았다. 이런 건 피아노가 아니라고 떼를 쓰며 울었지만 부모님도 없는 사정에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멜로디언을 후후 부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졌다. 단순했던 것이다. 선술집 고용 점장이었던 아버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머니, 양아치였던 다쿠 오빠, 양아치 예비군이었던 나, 마찬가지로 양아치 예비군인 여동생 아사코로 이루어진 5가족. 모두 목소리가 크고 나서길 좋아해서 가족끼리 도랑거릴 때도 말다툼인가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결점에 가까운 그런 면을 장점으로 크게 승화시킨 것이 나였다. 어느 날 소꿉친구였던 포치가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다. 밴드 하자. 기가 막히게 목청이 크니까. 중학생이 된 나는 전설의 양아치였던 다코 오빠를 본받아 양아치 코스에 입문하기 직전이었다. 다코 오빠의 영향으로 로그막은 귀에 익숙했고 나서길 좋아하는 성격이라 흔쾌히 승낙했다. 내가 보컬, 포치가 기타, 나오가 베이스, 요칭이 드럼.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다들 귀가 얇고 꾸준한 노력은 체질에 맞지 않아 연주 실력은 엉망이었지만 중학생인 우리는 동네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고전 하드록 밴드를 흉내낸 흥겹고 요란한 퍼포먼스가 새침하게 젠치하는 밴드보다 호감을 샀던 것이다. 황당무계한 해악을 좋아하는 오사카 풍조에 어울리는 흥취의 승리이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연주는 서툴렀지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조명을 받는 순간은 최고였다. 기타리스트 포치와 베이시스트 나오는
어깨끈을 늘리는데 목숨을 걸었고 길면 길수록 멋지다. 드러머 요칭은 스틱을 요란하게 돌리는 연습만 해댔다. 2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전국 규모로 열리는 중고생 한정 밴드 콘테스트에 오사카 비지구 대표로 뽑혀서 우리 무적 아냐? 하고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아서 우리는 입상 구경도 못했지만 연습 부족을 반성하지는 않고 처음 가는 도쿄 여행에 흥분했다. 그때 수상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너는 목소리에 힘이 있네. 배짱도 두둑하고 무대에서 빛이 나. 팬이야? 사인해줄까? 아저씨는 쓴웃음을 짓더니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며 명함을 내밀었다. 세상에나, 그 아저씨는 음악사무소 스카우트 담당자였다. 모두 흥분했지만 아저씨가 눈독을 들인 건 나뿐이었다. 다카토라는 이름의 아저씨는 30대 후반으로 말투가 빨랐고 쉴 새 없이 손수건으로 땀을 훔쳐댔다.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는 스카우트 담당자라기보다 무명 아이돌 라이브에서 야광봉을 흔들 것처럼 생겨서 우리는 스타로 향하는 길 대신 잠자리를 요구받는 상상을 했다. 다카토 씨, 미츠코한테 얼마나 줄 수 있어? 포치가 물었다. 그랬다. 우선 계약금을 묻는 게 먼저다. 흔히 어린 연예인 지망생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악덕 사무소일지도 모른다. 다카토는 그 점은 사장과 의논하기 전에는 대답할 수 없지만 계약금이 아니라 급여 형태가 될 거라고 했다. 급여라니? 얼마나 줄 건데? 포치가 거듭 캐물었다. 돈 문제는 확실하게 따지는 오사카 상인 정신이 장렬했다. 다카토 씨는 우물쭈물하면서도 설명해 주었다. 요즘은 이름 있는 오디션에서 우승한 초대형 신인이라도 계약금을 거의 주지 않는다. 레슨과 의상, 그 밖에 잡다한 비용은 사무소에서 내지만 급여액은 매출에 달렸다고 했다. 째째한 조건이었지만 다카토 씨는 너는 재능이 있으니 반드시 스타가 될 거라고 역설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격이 단순한 나는 점점 믿게 된다. 하지만 그 대상은 나 한 사람이었고 다른 멤버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동료가 연예인이 되다니 굉장하잖아. 가장 먼저 축복해준 사람은 포치였다. 그래, 미츠코. 너카니 스타가 되는 거야. 그래. 잔뜩 벌어서 우리한테 고기나 사줘. 나오와 요칭도 그렇게 말해줬다. 신치에 있는 최고급 가게에서 프리미엄 갈비 무제한. 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신치에서 먹는 고기였다. 이런 경우에 흔히 찾아오는 어색한 분위기를 날려버리고 어째선지 다 같이 손뼉을 치며 고기를 외쳐댔다. 좋아. 신치든 긴자든 어디든 내가 데려가 주마. 맡겨만 두라고 가슴을 펴자 모두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얼어붙더니 긴자 하고 두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다카토 씨는 유치한 우리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데뷔를 앞두고 나는 그때까지의 인생을 삭제당했다. 오사카에 별로 치안이 좋지 못한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동네에서 태평한 밴드를 했던 사실도, 아이돌 사쿠라바 미사키로 하늘거리는 의상을 입고 팬티를 내보이며 춤을 추었던 사실도 전부 없었던 일이 되었고, 나는 비밀에 쌓인 디바 로코로 다시 태어났다. 본명인 미치코의 한자 읽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
그런 가벼운 발상 자체가 사쿠라바 미사키보다 멋졌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과거는 금방 들키잖아. 숨겨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진다면 그야 전부 들키겠지. 애초에 인터넷에 졸업 앨범이 올라오는 세상이니까. 그걸 보면 대충 지금과 눈 크기나 코 모양이 다르다는 것까지 탄로나. 그래서 더 두들겨 맞는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들켜도 인터넷 속에서만 그런 거니 참아. 요즘은 그런 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가 열받는지 알아?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 녀석들일수록 현실에서는 으스댄다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제 그만하라며 이즈미가 나를 다독거렸다. 가령 누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걸 모두 알고는 있지만 굳이 말로 하는 사람은 적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니까 아, 그래 로 끝나는 거야. 악플이 잠깐 들끓어도 별 영향 없어. 그러는 게 당연한 세상이야. 애초에 요즘은 일반인도 SNS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공한 사진만 올리는데 얼굴이 다르다고 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겠어? 이즈미는 정치가도 서민도 불리한 진실은 숨기고 싶어 한다며 웃었다. 거짓말을 감추려면 상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빠르다. 공범 작전이다. 그런 대화를 나눈 뒤에 나는 이즈미의 소개로 들어간 음악 사무소의 매니저와 함께 성형외과에 갔다. 나는 원래 귀엽다. 하지만 조금만 손을 대면 훨씬 세련된 얼굴이 될 거라는 의사의 설명에 눈시울을 트고 콧대를 손보았다. 정말 엄청난 미인이 되었다. 너 누구야? 성형 후 처음 영상통화를 했을 때 포치는 겁을 냈다. 예쁘지? 나는 예전의 미치코가 더 좋아. 성형 수술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예전 모습이 더 좋았다는 남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은 있다는 사실에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보다 정월에 안 돌아와?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쓸쓸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해가 밝으면 데뷔야. 지금이 중요한걸. 사쿠라바 미사키로 좌절한 나는 고향에 돌아갈 때는 뭐든 하나라도 자랑할 거리를 들고 돌아가고 싶었다. 팬티를 내보이며 활동할 때도 가족과 밴드 친구들은 미치코는 노력하고 있어. 미치코가 제일 귀여워. 올해야말로 연말 음악방송에 나갈 거야 라고 신곡이 나올 때마다 CD를 여러 장 사주었다. 포치, 기다려. 내년에야말로 신치에서 제일 비싼 고기를 사줄게. 데뷔곡은 이즈미가 만들었고 이즈미의 전면 프로듀서로 프로젝트 팀을 짜서 미스터리하고 화려하면서도 눈동자 속에 연약함을 감춘 고고한 디바로 홍보한다. 이 정도로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실패하면 가망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돌 시절의 버릇으로 카메라가 향하면 반사적으로 웃어버려 웃지 말고 수심에 젖은 표정을 지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와는 궁합이 나쁜 표현이지만 어떻게든 노력했다. 그보다 힘든 것은 다이어트였다. 나는 뚱보는 아니지만 연약함이나 수심을 표현하려면 지금보다 10kg은 빼라는 지시에 24시간 허기에 시달렸다. 평범한 행복을 전부 악마에게 팔 각오가 아니면 대성공은 불가능해. 나는 이지미의 말을 이해했다. 한 가지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내놓고 100가지를 원한다면 100가지를 내놓는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생각은 아니라다.
대기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마나미와 사라를 떠올리고 맛없는 영양죽을 먹으며 10kg을 뺐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사카 사투리도 금지야. 하나를 극복해도 아직 끝이 아니었다. 왜? 너무 구수해서 미스터리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잠자코 수긍했다. 무심코 튀어나오려는 오사카 사투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수 자체를 줄였고 항상 허기가 져서 불가항력적으로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팀이 만들어낸 로코라는 그릇에 쏙 들어가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로코에게는 야마다 미치코의 그림자만 겨우 남아 있었다. 아, 그래. 앞으로는 나라고 하지 말고 저라고 해. 그렇게 마지막에는 나도 사라졌다. 더 화려하게 팍 터트릴 줄 알았는데. 호텔 욕조에서 턱 끝까지 거품 속에 담근 채로 투덜거렸다. 충분히 화려하잖아. 룸서비스로 주문한 샴페인과 과일을 들고 가운을 입은 이즈미가 다가왔다. 길고 가느다란 글라스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황금색 거품을 바라보다가 한 모금 마셨다. 신인 치고는 그런 거겠지. 실제로 로코는 신인이잖아. 이즈미는 기분 풀라며 내 글라스에 딸기를 하나를 떨어뜨렸다. 홍보에 돈을 잔뜩 들였지만 그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로코는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의 입소문에서 불이 붙은 진짜 스타로 위장해서 홍보했다. 성량이 풍부해 본격판이 실력판이 하는 평가가 붙었고 내 데뷔곡은 신인치고는 파격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레빗 라비린스 시절에는 그토록 아득했던 텔레비전 출연은 대번에 이루어졌다. 거물 연예인이 사회를 보는 황금 시간대 음악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굉장히 기뻤는데 사무소가 돈으로 고용한 계정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운이 빠졌다. 로코는 나이에 비해 순진하네. 마나미가 했던 말과 같은 소리를 듣고 조금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 지금 트위터로 로코라고 검색하면 함께 예쁘다, 귀엽다, 오리콘 차트라는 말이 나오지. 그런 조합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미리 플러스 이미지의 단어로 검색해달라고 아르바이트 계정들을 쓰는 거야. 반대로 라이벌은 못됐다라거나 싫다라는 단어로 검색하도록 지시한다고 했다. 다들 그래?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라 가능한 홍보 방법이랄까? 하지만 이즈미가 SNS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조작하는 쪽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조작당에 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야. 세상은 지배하는 쪽과 지배당하는 쪽, 조작하는 쪽과 속는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지. 이즈미가 내 콧등에 하얀 거품을 톡 얹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즈미가 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불안할 일은 전혀 없다. 내가 어렴풋이 믿었던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었어. 이즈미가 가르쳐준 세상이 진짜 세상이야. 신과 같은 이즈미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기대했는데 두 번째 곡으로도 오리콘 차트 1위는 거머쥐지 못했다.
히트는 쳤지만 신인치고는 이라는 단서가 떨어지지 않았다. 베테랑 밴드나 국민 아이돌 그룹의 신곡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시기상조야. 시기가 뭔데? 어디나 신인을 잔뜩 내놓고 있는데? 맞아. 마음은 이해해. 로코도 팬도 좀 더 초조해해야 해. 싸울 기세로 따지는 내게 이지민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옅은 핑크색 샴페인을 짜증스럽게 들이켰다. 이름을 제대로 읽기도 힘든 한 병에 몇만 엔짜리 고급 술을 마셔도 이미 아무 감흥도 없다. 나는 좀 더 맛있는 것을 맛보고 싶다. 데뷔 1년 후 세 번째 곡으로 염원하던 오리콘 1위를 거머쥐었다. 이번에는 강력한 대항마와 발매일이 겹치지 않도록 피했기 때문에 내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다. 기뻤지만 실컷 기다린 끝에 겨우 넘겨받은 왕좌는 빛이 바래 보였다. 이제야 겨우. 그것이 솔직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줄곧 인기에 비해 미디어 노출을 자제했다. 텔레비전에서 더 많이 보고 싶다는 팬들의 한탄을 SNS에서 볼 때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분한 마음이 솟구쳤다. 나보다 인기 없는 아티스트의 노래가 광고 음악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마다 이즘이나 팀에 대한 불신감이 부풀어갔다. 하지만 그것도 다 작전이었다. 이즈미 쪽 사람들은 나와 팬의 갈망이 폭발하기 직전에 오리콘 1위를 지어주고 지금까지 한껏 억누르고 있던 프로모션을 단숨에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폭발이었다. 터져나오는 빛의 양은 엄청났다. 내가 곧 빛이자 홍수가 되어 세상을 눈부신 소용돌이로 집어삼켰다. 그 후 몇 년 동안의 내 기억은 모호하다. 본명도 사생활도 밝히지 않는 미스터리한 가히. 식상한 이미지도 로코가 들으면 단숨에 생명을 되찾는다. 신곡은 나오기만 하면 오리콘 1위가 당연했고 투어 라이브 티켓은 팬클럽 회원도 구하지 못한다. 레코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올해의 아티스트 3년 연속 수상. CD가 팔리지 않는 시대에 연달아 밀리언 히트. 정상의 지위를 다진 뒤로는 다시 미디어 노출을 줄여 팬들의 아쉬움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여왕님 노릇도 의외로 피곤하네. 매일 24시간 피니를 신고 있는 기분이다. 처음에는 주위의 시선이 쾌감이었다. 하지만 걸을 때마다 고통은 커져갔고 발끝이 잔뜩 옥죄어 서서히 뼈의 모양까지 일그러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동경하는 디바 행세는 기분이 좋았다. 20대의 젊은 여자에게는 마약이나 다름없는 습관성이 있어 점점 익숙해졌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직접 작사를 시작했다. 받은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면 프로 편곡가가 다듬어준다. 로코는 센스가 뛰어나다고 프로도 절찬했다.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써도 돈이 들어온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치를 누리면서 한편으로 부모님께 커다란 집을 선물했다. 물론 다크 오빠의 회사에 의뢰했고
아사코에게는 아이돌 사인은 물론이고 라인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포치와 밴드 친구들에게도 신치에서 고기를 사주었다.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가 잔뜩 생겼고 나는 부탁받은 대로 돈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는 세세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유명인은 사치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재해지역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겨우 돈을 올바르게 쓰게 되어 기뻤는데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 트집 잡는 사람들은 기부를 해봤을까라고 SNS에 올리자 이튿날에는 그것이 뉴스가 되었고 어느새 나는 논란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모든 것이 과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멈춰서서 생각하기란 불가능했다. 많은 문제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그저 급류에 휩쓸려 간다. 신기하게도 발의 통증이 사라졌다. 피닐 모양이 맞아떨어지도록 뼈가 변한 걸까? 아니면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걸까? 나는 웃지도 않게 되었다. 새침을 떤다고들 했지만 단순히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길을 쓰고 놀러 다녔다. 나는 스타니까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하나도 즐겁지 않다니 그럴 리가 없다. 매일 밤 즐거운 일을 찾고 또 찾았고 그러는 사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만성이 되었다. 죽어버린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나는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묻었다. 나는 스타다. 유명인이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이 시대의 가희다. 나를 동경해서 흉내내는 여자들이 전국에 넘쳐난다. 모두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이를 악물었다. 내부에서 밀려나온 눈물이 무릎을 촉촉하게 적셨다. 자존심만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 자존심마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로코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로코는 이지미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대체 누구일까? 미치코가 뭔가 하나를 잃을 때마다 빈자리를 로코가 뿜어내는 광채로 채웠다. 내 불안은 나날이 커져갔다. 한때 나는 급격히 살이 쪘다. 불안할 때마다 먹었던 것이다. 달콤한 음식이든 짠 음식이든 유명한 가게의 프렌치 코스든 편의점 도시락이든 상관없다. 무작정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부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귀찮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주변에서는 매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허용량을 넘은 그 고민을 처리하지 못해 점점 의지의 힘으로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됐다. SNS에서 바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돼지, 역변, 한물 같다고 난리를 쳤고 일부러 살이 비어져 나온 흉한 사진을 퍼서 날랐다. 다 함께 로코라는 콘텐츠를 실컷 즐겨놓고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는 재미까지 따라온다. 그것이 최고의 왕좌에서 빛나던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로코, 이거 맛있어. 이즈미가 까르보나라를 내밀었다. 먹음직스럽게 구운 베이컨과 계란 노른자가 식욕을 자극했다. 고맙다고 받아들고 생크림으로 범벅된 고칼로리 파스타를 먹었다.
괜찮아. 먹고 나서 토하면 돼. 잔뜩 살이 찌고 나서 한 달 동안 양배추와 영양제만 먹고 원래 체형을 되찾은 뒤에 나는 토하는 요령을 배웠다. 작은 스푼의 둥그런 부분으로 혀 안쪽을 누른 채 얕고 짧게 숨을 쉬면 편하게 토할 수 있다. 나는 구토 전용 스푼을 샀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행복하게 산다는 우화에 빗대어 만든 앙증맞은 앤틱 스푼. 언제나 부적처럼 가방에 숨겨놓고 식사를 하면 그것을 써서 토했다. 오늘 밤도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실에 가서 은수저를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다.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깨끗한 노란색을 띤 파스타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본 뒤에 거실로 돌아가니 이지미가 보이지 않았다. 샴페인 병과 글라스도 없다. 욕실에 가져갔으리라. 나도 글라스를 들고 욕실로 향했다. 이지미는 목욕을 좋아해서 욕실 면적만 보고 이 맨션을 선택했다. 구입해서 자기 취향대로 리모델링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지미는 여차할 때 신속하게 이사할 수 있는 월세가 편리하고 자가 소유는 결혼한 뒤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다. 그때 나는 당연히 우리 두 사람의 장래를 그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지미는 나하고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이지미를 죽였다.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왕좌도 잃었다. 세상의 모든 빛에 버림받았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저도 모르게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울고 또 울었다. 절망이 손끝까지 뒤덮자 그제야 평온이 찾아왔다. 모든 세포가 고요히 침묵했다. 어떻게 죽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고향의 억양이 튀어나왔다. 완전히 로코에게 먹힌 줄 알았는데 끈질기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당연하지. 진짜가 가짜를 비웃었다. 그만 됐잖아. 너는 충분히 했어. 그래,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한 걸 한 방 터뜨려 볼까? 내 안에서 처음으로 로코와 미치코가 악수를 나누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지? 물론이고 말고 한계까지 애썼어. 하지만 난 마지막까지 로코로 남고 싶어. 이제 마지막이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마음껏 요란하게 죽어서 영원한 스타더스트가 되는 건 어때? 스타더스트라니 촌스럽지 않아? 전설은 되게 흔해 빠진 스토리야. 일리 있네. 더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거품이 가득한 욕조 속에서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로코가 수면제를 먹고 욕실에서 손목을 긋자고 제안하면 미치코가 너무 흔해 빠졌고 수수하다고 불평한다. 미치코는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자고 주장하지만 로코가 곤죽이 되기는 싫다고 시큰둥해한다.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아 일단 잠시 휴식하기로 했다. 샴페인을 병째로 마시면서 욕실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켰다. 세상에서는 매일 커다란 사건이 벌어진다. 정치가가 나쁜 짓을 하거나 인기 여배우가 약물 복용으로 체포되거나 금슬 좋은 부부 한쪽이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지만 미안하게 됐네요. 그런 소식은 로코가 애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 앞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당연하지. 나는 스타니까.
물론이지. 나는 이 시대의 가이야. 텔레비전을 켜자 수상이 뭐라고 떠들고 있었다. 지루해서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역시나 수상이 나왔다. 또 뭔가 실수해서 해명 회견이라도 하는 걸까? 차례로 채널을 바꾸었다. 하지만 전부 똑같다. 모든 채널에서 긴급 특별 방송이라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다. 한참 화면을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 달 뒤에 지구의 소옥성이 충돌해 대부분의 인류가 죽는다고 한다. 혹시 예능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아닐까? 아니면 동영상 사이트에서 나오는 재난 영화인 걸까? 이래저래 조작해 보았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지상파 방송이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뇌 용량이 마침내 한계에 달한 나는 욕조 물속으로 스르르 가라앉았다.